그걸로 해볼까? 야, 저희 출석 한번 부를게요. 권태진님, 마연우님, 박보건님, 박서연님, 박성민님, 박주현님, 백수훈님, 양경학님, 이성원님, 이재승님, 이주영님, 임시은님, 장구경님, 장서연님, 정성윤님. 네. 잠시만요. 이거 어디 있죠? 그 슬라이드 전체. 오. 예? 예? 아,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미지 저널리티 모드스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저널리티 모드스에 대한 인투이션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인트로덕션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모델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겐이랑 그리고 VAE 그리고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제가 강의하는 하나하나가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특히 VA 쪽에 엘보를 할 때 수식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고 만약 이걸 들으실 때 이 중간에 조금 놓치시면 이제 멍 때리면서 그냥 무지성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널리티 모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배웠던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랑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도 이 두 모델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캣과 더그 사진이 있을 때 이게 캣인지 더그인지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되겠죠.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무엇이 되냐? 애초에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PX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X가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PX가 곧 그 X에 대한 PDF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캣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덕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알아야지 우리가 결국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결국에 알아야 하는 건 이런 레이블들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포 그 자체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로 들어와서 우리가 원래 했던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y가 그 이미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레이블 x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뭐 0이 들어오면 0인 사진이 들어오면 이 레이블을 0이라고 예측을 하고 1인 사진이 들어오면 1이라고 예측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분포 자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뭐 레이블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그냥 px라고 두고 이
이미지들의 분포 자체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PDF에서 그냥 포인트 하나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스가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말했듯이 PX를 예측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 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단순한 나선형 분포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면 괜찮은데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256, 256 이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RGB 이미지니까 256, 256, 3의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래서 256, 256, 3의 차원의 하나의 점으로 각각의 이미지를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256, 256, 3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 자체를, PX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델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적인 그리고 애초에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데도 간단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픽셀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선을 그리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띄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X 자체를 PDF 자체를 그 다이렉트리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드라이빙을 할까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간단한 분포 하나를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디라이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레이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상 제가 소개할 모델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제너레이티브 모델들도 결국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PX 자체를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굉장히 쉬운 샘플링하기 쉬운 분포인 레이턴트 분포를 새롭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분포는 우리가 뭐 아무거나 정의해도 되는데 쉬워야지 쉽겠죠 샘플링 하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정규 분포에서 레이턴트를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그 샘플링한 분포로부터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의 분포인 PX에 대응을 시키는 매칭을 시키는 게 결국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딥러닝을 배우고 있잖아요. 딥러닝이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 간단한 샘플링한 레이턴트를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데이터 포인트로 매칭을 시키는 것에 그런 네트워크가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 이 친구 있죠. 트레이션 모델스에서. 그래서 항상 트레이션 모델스의 목적은 무엇이냐? 간단한 레이턴트를 가져와서 그 레이턴트 분포에서 하나를 뽑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데이터 포인트로 매칭을 시켜준다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인투이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이제 말한 개인이나 VAE 그리고 디퓨전도 다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후부터도 계속 레이턴트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제너레이션 입장에서의 레이턴트는 굉장히 샘플링하기 쉬운 분포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를 다이렉트리하게 디스트리뷰션을 프리딕션 하기 어려우니까 그 쉽게 새롭게 가져온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겐부터 봅시다. 사실 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디퓨전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가 줄어들고 있죠. 실제로 키워드 보시면 굉장히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디퓨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디퓨전에 조금 더 VA 쪽에 힘을 더 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클래시파이어랑 제너레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는 뭐라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실제 이미지인가 혹은 가짜 이미지인가를 판별하는 역할이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 가우시안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레이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 PX 자체를 다이렉트리 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유닛 가우시안에서 뽑은 다음에 이제 NLP를 통과해가지고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시키고요. 그리고 디스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미지도 줘보고 제너레이션 시키는 이미지도 줘보면서 최대한 잘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경쟁 상대가 되어서 러스를 흘려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스 펑션도 민맥스 펑션으로 되어 있죠. 차근차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밑에 있는 피거를 이해를 해볼까요? 제가 레이턴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한 레이턴트 부프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겠죠. 그게 바로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유닛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로 하나의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근데 이제 디스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에 대한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줘보고 이 이미지도 줘보고 그거에 대한 CT도 계속 줘보면서 그 클래시파이어도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스 펑션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일단 왼쪽 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익스펙테이션 볼 때 어느 분포 기준으로 익스펙테이션 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이 친구는 PX에서 X를 뽑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항상 여기서 말하는 X는 대부분 그냥 데이터가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데이터는 그냥 이미지의 GT 이미지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PX는 GT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겠죠. 그리고 뽑아놓은 이미지 하나가 이제 X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expectation은 뭐냐? PZ잖아요. 이거 레이턴트죠. 그래서 유닛 가우시안에서 뽑은 그 레이턴트가 이제 이 expectation의 네, 분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Z를 뽑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션 시켜야겠죠? 이제 GZ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예측을 할 거예요. 로그 씌워져 있잖아요.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인지에 대한 probability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아야겠죠? 높아야겠죠? 저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즈 시키려는 건데 이 러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니까 이게 최대한 높아야 돼요. 뭐가 높아야 되냐? 실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판별할 확률을 높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판별할 확률이니까 그걸 1마이너스 하면은 가짜 이미지로 판별할 확률이 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높여야 된다. 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관점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얘를 속여야겠죠.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잘하는 친구를 속이면서 자기가 최대한 real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최대한 자기를 진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걔네였고요. 근데 이제 항상 걔네에서 말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민맥스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스 펑션에서 대부분 민맥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걸 보실 적이 많이 없으실 텐데 그 이유 자체가 이 자체가 컨버전도 굉장히 문제도 많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걔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러스 펑션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컨버전스가 한쪽에 너무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걔네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근데 디스크리에이터가 테스트가 너무 쉬워가지고 리얼 이미지는 진짜 리얼 이미지로 그냥 딱 박아놓고 트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너무 뻔해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으로만 로스가 쫙 흘러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거의 GT급으로 그냥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에 여기 부분에서 완벽한 이제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러스가 흘려지는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못하는 네,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ccuracy가 굉장히 높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accuracy는 굉장히 높고 러스도 그냥 바로 금방 떨어졌는데 이 이게 너무 accuracy가 높다 보니까 막상 이제 제너레이터한테 러스가 흘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돼버리면 제 기능을 못하겠죠, 제너레이터가. 그것뿐도 있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사실 뭐 M리스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가 있겠죠. 그 중에서 1인 레이블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실 이 러스 펑션이 민맥스 펑션이니까 이 여러 가지 레이블에 대해서도 그냥 가장 쉬운 레이블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친구만 생성을 해도 굉장히 잘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굉장히 쉬운 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모드 자체가 콜랩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각각이 특한 모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콜랩스를 한다. 라고 이제 그 단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걔네 한계였고요.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을 하려고 뭐 사이클 게인이나 굉장히 많은 이후의 논문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즘에는 디퓨전이 잘 하고 있으니까 슬슬 디퓨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디퓨전의 수학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거의 기본이 되는 VA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데 놓치시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실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 잘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VA를 이해하기 전에 오토엔코더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토엔코더를 아마 혹시 배우셨나요? 전 배우셨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다고 치고 그냥 오토엔코더가 뭐냐?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뭐, 2828 이미지다 하면은 2828의 채널 축이 있겠죠. 이 친구를 더 작은 차원의 레이턴트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 레이턴트로부터 다시 원본 데이터를 복구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직관적으로 뭘 하냐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건 전혀 제너레이티브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큰 차원의 축을 쓰지 않고 이 차원을 축소하면서도 최대한 중요한 정보들만 남긴 다음에 이 중요한 정보들만 존재가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원본 데이터로 리컨스트럭션 시킬 수 있다가 이제 오토 인코더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오토 인코더의 이제 퓨처, 그러니까 뭐 레이턴트 퓨처라도 볼 수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기존에 우리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킨다 하면 그냥 엑셀에 인코더 특화시킨 다음에 퓨처들을 얻고 이거 가지고 레이블을 예측을 하겠죠. 근데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원본 데이터만 존재를 한다면 레이블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이 퓨처들을 이 작은 레이턴트 차원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게끔 학습을 시키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애초에 디코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들이 상당히 압축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토엔코더를 가지고 러스를 어떻게 주냐라고 했을 때 리컨스트럭션 러스를 줘요. 이 X 기준 GTX와 Z를 보낸 다음에 Z에서 만든 X 햇과 이거에 대한 MS 러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디코더가 그러니까 피처들도 알아서 풍부한 내용들을 담는 그 피처들이 될 거고 디코더도 이 피처들로부터 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코더가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네티브 관점에서 오토엔코더를 봐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디 부분일까요? 디코더입니다. 왜 디코딩이냐? 우리가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레이턴트로부터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거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퓨처 단을 레이턴트로 보자면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X를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필요한 게 제네레이티브 관점은 샘플링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레이턴트 가져온 거.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나요? 모르죠. 왜냐면 우리 리컨스트럭션 러스만 줬지 알아서 그냥 공포에서 이쁘게 뿌려줘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냐라고 했을 때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퓨처에서 이걸 레이턴트로 본다면 어디서 뽑아야 될지 모른다가 모르기 때문에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는 아니겠죠? 네, 방금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X에서 뭐 X로 만드는데 인코더 디코더 타입이 있고 그리고 Z라는 더 낮은 차원의 레이턴트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얘를 그냥 디코더 빼버리고 얘만 보더라도 여기에 좀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퓨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코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걸 리컨스트럭션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알아서 여기서 뭐 블랙박스로 이쁜 피처로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제너레이티브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무엇을 샘플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Variation Autoencoder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존재를 하고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1대 제목으로 각각의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빡빡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의 레이턴트. 근데 이 친구는 미인과 베리언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단순히 1대1 대응이 아니라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예측값이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미인값과 베리언스를 예측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디코더로 원산복귀 시키는 이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X에서 Z로 보낼 때 이제 어떤 분포로 보낸다라는 거고요. 이 분포로 보내는 이유도 나중에 가면은 이 친구를 어떤 분포를 사정정의 함으로써 거기에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 자체도 디스트리뷰션으로 취급을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네, 한 개씩 수학적인 내용도 넘어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오버뷰고요. 여기서 잠깐 리퍼레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구조가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 구조만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러스를 흘려줄 건데 당연히 디코더와 인코더 둘 다 트레이닝이 될 거잖아요. 러스를 흘려줄 건데 쭉쭉 가다가 문제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왜 문제냐? 우리가 예측을 한 건 그냥 오토인코더처럼 1대1 대응을 해가지고 그냥 피처에 대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떤 분포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로 넘어갈까 했을 때 샘플링을 하겠죠. 근데 예측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샘플링에서 어떤 한 개를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백프로페이션을 시키고 싶은데 막히잖아요. 샘플링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 reparameterization 트릭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 뭐 디퓨전 할 때도 당연히 보이고요. BA 할 때도 보이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트레이트 모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는 미인과 베리언스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표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이제 미인과 베리언스로 n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 근데 이거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미인 더하기 베리언스에다가 이제 입실론 이거 표준 편차겠죠? 입실론 하는데 이 입실론이 뭐냐? 이거를 그냥 이거 분포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미인 더하기 분산에다가 샘플링을 따로 입실론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인축 기준으로 분산이 있는 정규 분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인축으로 있는 새롭게 입실론으로부터 그 레이턴트를 노이즈를 뽑아가지고 이제 분산을 해가지고 더한 친구도 이제 정규 분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수학적인 개념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직관적으로 감이 오죠. 샘플링이 미분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여기 누구한테 샘플링을 떠넘겨줬어요? 이 친구에다가 떠넘겨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프로페이션을 시킬 때 얘한테만 미분이 불가능하지 분산과 민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측한 친구대로 러스가 잘 흘려지게 됩니다. 이게 reparameterization 트릭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수학 슬슬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저네트 모델이 항상 예측을 하고 싶은 게 PX였어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레이턴트를 정의를 했으니까 Z를 정의를 했으니까 X랑 Z 가지고 어떻게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어요. 이게 애초에 뭐죠? GT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예측하는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제네리트 모델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걸 Z랑 어떻게 해보려고 최대한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데 이거 실패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PX에서 이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다가 그 적분시킨 거고 이거 두 개 갖다는 건 그냥 확률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 확률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PX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맥시마이즈 시킬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적분이에요. 우리가 Z만 적분시키는 거면 괜찮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Z가 뭐였죠? 레이턴트. 레이턴트의 P는 우리가 항상 쉽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적분 자체는 쉬워요. 근데 Z가 들었을 때 X로 보내는 이 분포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오토 인코더 생각을 해보시면 디코더에 해당이 되겠죠. 레이턴트에서 원래 원본이 이제 X로 보내는. 근데 그거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적분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불가능하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볼까요? PX에다가 베이지 정의 쓰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됩니다. 우리 PZ 알고 있어요. PX 기분 Z 이거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근데 X가 주었을 때 Z로 가는 확률 분포를 모르네. 이거는 어떻게 인코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코더로 트레이닝 이게 곧 인코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코더의 논리지로 가지고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X가 주었을 때 Z에 대한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결국에 결론이 뭐냐? PX를 직접적으로 맥시마이즈를 못합니다. 그럼 엘보가 왜 저렇게 나왔냐? 그래서 감이 오시죠? 엘보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인데 결국에 PX 자체를 맥시마이즈를 못하니까 로어 바운드를 통해서 맥시마이즈를 하자라고 해서 로어 바운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왜 에비던스냐 하냐면 이제 베이지 정의 썼을 때 분모를 보통 에비던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모가 보통 P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PX 로어 바운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로어 바운드 한번 구해볼까요? 보통 계산하기 편하라고 앞에다가 로그 붙여주죠. 로그 PX에다가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Z, PX, Z. 자, 다음을 보시면 이 친구는 새로운 인코더로 쓸 Q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 X가 줬을 때 Z를 예측하는 분포 새롭게 정의를 했죠, Q를. 근데 이거 Q분의 Q니까 그냥 1인 건데 이걸 새롭게 사용을 하려고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로그 함수 위로 블록이죠. 콘케이브 펑션이에요. 이거 존슨스 이니퀄리티라고 있는데 그 볼록 함수 있잖아요. 위로 블록. 여기서 민 값을 넣은 x 값이 두 개 있을 때 그 민 값의 함수 값과
S값이 두 개 있을 때 그 함수 값들의 미인값 비교했을 때 이거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에서 미인해서 넣어준 친구가 당연히 더 크겠죠.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이제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에다가 로그인 컨케이브 펑션을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사실 이게 로어 바운드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잘 따라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 식으로만 보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러스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변형시켜 볼까요? 하고 친구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로그잖아요. 로그니까 분해시킨 거예요. 이렇게 쫙쫙 하면은 네,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이 친구는 케어 다이버스 식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reconstruction term 그리고 prior matching term이 됩니다. 왜 reconstruction term이라 얘기를 했을 때 expectation 볼 때 어떤 분포 기준으로 하는지 보랬죠. 이미지가 넣었을 때 레이터트로 보내는 그 확률 분포 그래서 그 Z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다시 그 Z를 X로 만드는 분포 그러니까 X에서 Z로 가는 그 확률 분포에 대한 Z에서 X로 가는 그 확률 분포라고 하니까 reconstruction이 이겠구나 직관적으로 감이 오죠. 이제 prior matching term 이 친구는 케일 다이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케일 다이건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손.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케일 다이건스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이런 개념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좀 까먹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엔트로피에 대한 해석도 같이 살짝 정보 이론 쪽 개념을 가져오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지났는데 천천히 좀 여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 다이건스가 뭔지 배우기 전에 엔트로피에 대한 해석부터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A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A고 B가 아니라 제가 그냥 철수고 영희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보낼 거예요. 그럴 때 A, B, C, D라는 정보를 보낼 건데 이 보내야 되는 데이터 분포가 각각 4분의 1 확률이라고 칩시다. 그럼 각각 A, B, C, D에 대해서 어떤 비트로 보낼 것인가? 라고 물음을 해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뭐 00, 01, 10, 11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알아듣겠죠? 영희한테 보내면.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동일하게 4분의 1 확률이 아니라 어떤 거는 2분의 1, 어떤 거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좀 다른 경우에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걸 다른 프로바빌리티로 보낼 건데 A를 굳이 이 두 개의 비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A를 한 비트로 주고 나머지 비트를 늘림으로써 이걸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포마다 그러니까 A, B, C, D의 분포마다 최적의 정보량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보량은 뭐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A는 2분의 1 확률이잖아요. 2분의 1 확률이니까 어떤 비트의 개수로 어떤 정보량 수준으로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mount of info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px라고 보내줍니다. 마이너스 로그 px. 그래서 A에 필요한 그 비트 수는 한 개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만큼 확률이 높을수록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2x잖아요. 확률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적은 양으로 보내야지 효율적으로 양을 정보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 x.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게 바로 이 x라는 분포. 이 x라는 분포는 우리가 방금 했던 그 a, b, c, d가 몇 퍼센트로 할당되어 있냐 의 분포예요. 그래서 이런 a, b, c, d에 이런 확률 분포들이 있을 때 어느 정보량으로 보낼까 했을 때 그 최적의 average amount of information을 보면은 어떤 값일까 했을 때 px 마이너스 로그 px의 곱이 되겠죠. px는 확률이고 지금은 정보량. 그래서 각각의 정보량에 대한 확률의 평균. 굉장히 직관적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다 4분의 1이었을 때 4분의 1이었을 때 보내는 정보량의 평균을 보니까 네, 2가 나온다 합니다. 근데 A가 좀 많이 나오고 B가 좀 적게 나갈 확률. 분포상에서는 사실 A를 그냥 역으로 때려버리고 그럼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겠죠. 실제로 PX와 마이너스 로그 PX에 대한 그 평균을 구해보면 엔트로피가 더 적어지죠. 실제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정보이론 측면에서 보면은 이 확률분포 상에서 최적으로 보내는 그 정보량이 양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보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방금 그 각각의 probability에 대해서 정보량의 평균을 넣은 게 엔트로피다라는 걸 배웠죠. 이런 공식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엔트로피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HP, Q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을 쓰면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정보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P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각각의 X에 대해서 각각의 A, B, C, D에 대해서 몇 개의 비트를 할당해줘야지 최적의 최적의 낮은 정보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곧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케일 다이버스 식도 케일 다이버스 식은 결국에 HP, Q 마이너스 HP거든요. 실제로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냥 식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근데 왜 이걸 케일 다이버스를 보통 우리가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거리 느낌은 아니긴 한데 결국에 그 확률 분포가 얼만큼 상이한지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P 로그 PX에다가 마이너스 PX 로그 QX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 PX 로그 PX 이거 HP죠. 이거는 우리가 PX를 알고 있고 그 최적의 정보량을 붙였을 때 보내는 엔트로피가 되겠죠. 근데 HP, Q는 뭐냐? P라는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데 Q라는 정보량을 때려박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최적의 HP보다는 크겠죠. 정보량이 크겠죠. 왜냐하면 최적으로 P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Q를 만든 게 아니라 보통 이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P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Q라는 이제 정보량을 넣었을 때 실제로 완벽하게 정보량을 보냈을 때에 대한 엔트로피와의 차이구나라고 이제 케어 다이버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케어 다이버스였고요. 결국에는 두 분포가의 차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런 입장에서 봅시다. 결국 식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PZ라는 분포와 Q의 Z 기분 X라는 분포와 굉장히 비슷해야지 이게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해석을 해보면 PZ 이거 뭐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쉬운 레이턴트 분포 뭐 스탠다드 가시언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였죠. 이 친구는 뭐냐? 원본 이미지 X가 줬을 때 보내는 Z의 분포. 그러니까 어떤 뭐 VA에서 뭐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걔네들이 보내는 분포는 우리가 사전 정의했던 그 스탠다드 가시언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라고 로스를 흘려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시 VA로 돌아가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레이턴트에서 데이터 포인트로 보내는 게 제네리티브 모델스의 근본적인 태스크였죠. 그래서 이걸 딥 뉴럴 네트워크로 한다고 선정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샘플링 입장에서 보려고 그냥 뭐 XSZ로 다이렉트하게 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또 정의를 했네요. 결국에 분산은 그냥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산을 넣어준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뮤이나 데이터 포인트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곧 디코더겠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그 레이턴트 PX는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했구나 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엘보를 그러니까 PX 자체를 직접적으로 맥시마이즈 못했잖아요. 그래서 엘보를 가져온 거고. 근데 엘보 가져올 때 우리가 뭐 가져왔었죠? 이제 Q에 Z 기분 X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X가 들어왔을 때 Z에 대한 새로운 분포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인코더로 대처를 한 거죠. 이거에 인코더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들어왔을 때 Z에 대한 분포를 새롭게 예측을 해야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해서 미인과 베리언스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로 보내는 인코더인데 A처럼 그냥 다이렉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분포를 형성해 나간다. 그리고 레이턴트로부터 이제 데이터 포인터 미인 값을 예측해 나가면서 이 레이턴트는 여기에 생성해야 된다라고 러스가 알려지는 거죠. 서머리 간단하게 볼까요? 똑같죠? A랑 완전히 구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측을 하는 게 그냥 레이턴트 그 자체가 아니라 레이턴트에 대한 분포다 된 거고요. 그리고 이 Z에 대한 분포도 원래 선정이 안 했는데 정의를 해줬죠. 스테나 가시아 디스트리언으로. 그리고 Z로 X로 가는 이 디코더 부분도 뭐 물론 뭐 노멀 디스트리언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언으로 하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로 가는 친구냐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PX 자체를 맥시마이즈 못하니까 엘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러스를 주겠죠. 근데 expectation이잖아요. expectation은 적분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딥러닝에서 할 때는 그 적분에 대한 완벽한 그 최적화를 못하니까 이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익스펙테이션을 굉장히 많은 샘플링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게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 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익스펙테이션 볼 때 여기서 샘플링을 한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시그마를 씌워야지 얘랑 근사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리퍼레이터라이제이션 트릭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 예측하는 민과 베리언스를 가지고 그 자체를 분포로 보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친구에서 예측하는 분포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자. 그래서 얘만 미분 불가능하게, 얘들은 미분 가능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리퍼레이터라이제이션 트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n분의 1만큼 샘플링을 한 미값에 대해서 분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케어 다이버시티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결국에 이것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맥시마이즈 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상에서의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는지 봅시다. X는 다 주어져 있어요. 고양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고양이 이미지 들어가요. 인코더는 무엇을 예측하죠? 미인과 베리언스. 그럼 특정 분포가 나오겠죠. 그럼 그 특정 분포를 가지고 Z를 샘플링해요. Z를 샘플링하고 반대로 이 Z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가지고 X 햇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한 애들 가지고 이제 엘보식에다가 때려 박아주는 거죠. 샘플링 왜 미분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리퍼레이테이션 트릭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A에서 이거 분포 몰랐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사전 분포 정의해놨죠. 스네어레이션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PZ에서 아무 Z나 하나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디코더 통화시키면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오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 왜 오토인코더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왜 달랐냐? 라고 했을 때 이 로스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니까 어떻게 보면 A랑 똑같잖아요. 그냥 X 들어왔을 때 Z로 보내고 Z 들어왔을 때 X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로스예요. 그래서 결국에 원상복귀 시키는 거는 A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점은 아니고 다른 점이 뭐냐? 이 케어 다이버시식인데요. 이 사전 분포 우리가 사전 정의한 이 PZ에 대해서 이미지들이 들어왔을 때 레이턴트로 보내는 분포가 우리가 사전 정의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비슷해야 된다 라고 로스를 따로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레이턴트 2차원으로 두고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2차원으로 시각화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시각화하는 모습이 있네. 트레이닝 어떻게 됐죠? 몰라 그냥 이쁘게 뿌려봐라 라고 하니까 그냥 레이턴트 그냥 쭉쭉쭉 뿌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샘플링이 그러니까 어디로 레이턴트 보내줬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샘플링하면 아우터 디스트리뷰션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사전 분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네티브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PZ라는 디스트리뷰션에 얘를 근사시키도록 러스를 주었구나. 이미지들이 들어왔을 때 이 레이턴트로 보내는 친구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맞도록 러스를 주었구나가 보이잖아요. 실제로 시각화를 하면은 오토링크와 다르게 레이턴트 자체가 여기서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거 맞춰서 레이턴트를 잘 보내도록 학습을 하게끔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살짝 걸리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PX 자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엘보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이게 러바운드다 보니까 이거 두 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실제로 그냥 PX 자체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과는 우리가 생각보다 다른 양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그냥 로그 PX와 우리가 구했던 로우 바운드의 차이를 구하면 결국에 그 바운드와 실제 PX 간의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차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납득이 돼요. 왜 납득이 되냐? 이거 구할 수 없거든요. X가 주었을 때 그 레이턴트로 보내는 확률인 Z인데 Q가 아니라 디코더에서의 그 널리지를 가지고 X가 들어올 때 Z로 보내는 확률. 이거 우리 모르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그 베이종이 쓴 친구를 해석하지 못하기도 했고 PX 자체를 맥시마이즈 못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사전적인 인코더에 Z로 보내는 그 확률부터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어 밸런스가 좀 엇갈리게 되면 로우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시킬 때 그만큼 차이를 많이 가지고 한계점을 가지고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정의한 그 인코더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결국 이 친구랑 과연 비슷할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DA의 리미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DA에서는 레이턴트가 하나뿐이었잖아요. 이걸 레이턴트를 짜르르르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X에서 레이턴트 한 개에 대한 게 아니라 레이턴트 여러 개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퓨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디퓨전인데 사실 방금 전까지 얘기를 했던 이제 VA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요. 디퓨전이 조금 문제가 증명을 하려다 보면은 원래 뭐였는지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VA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디퓨전은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인 내용만 챙기고 수학적인 내용도 가볍게 하는 방식으로 디퓨전을 설명할게요. VA에서 했던 개념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냐? 여기서 똑같이 엘보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퓨전이 하이라키컬 VA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친구를 여러 개의 레이턴트로 인코딩 시키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 그거는 이제 forward 프로세스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데 사실 V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레이턴트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퓨처를 새롭게 정의하는 느낌과 비슷했어요. 근데 DDPM은 뭐냐? 디퓨전이란 뭐냐? 기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섞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뭐 새로운 퓨처를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기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씌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레이턴트로 정의를 하는 거죠. 상당히 조금 신기하죠, 개념 자체가. 근데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든 간단한 디스트리뷰션,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샘플링 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원본 이미지가 노이즈 점점 씌워주잖아요. word process 씌워주면서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 친구를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맞춰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증명을 하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디퓨전 모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VA처럼 레이턴트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개의 레이턴트를 가지고 있고 VA처럼 그냥 따로 새로운 피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이것 자체를 레이턴트로 정의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레이턴트가 굳이 뭐 VA처럼 차원이 축소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똑같습니다. 기존 이미지랑 2828이다 하면 2828, 28.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이런 논문 보시면 그냥 모든 게 다 헷갈리거든요. 노이즈를 씌우는데 어디다 노이즈 씌우는 건지.
뭐 디노이즈를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기존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씌운다는 거는 각각의 픽셀들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있죠. 여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공식 한번 볼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이 레이턴트는 항상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어야 돼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아, 나중 가서는 데이터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분산이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친구로 귀결되겠구나 하세요. 실제로 디퓨전에서 사전정의한 이 분포를 보시면 X 이것도 이제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숨겨놓고 미 베리언스 베타 t는 뭐냐? 우리가 사전정의한 파라미터예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xt-1 우리가 여기서 x0이란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ct 데이터 나머지 x1부터 xt까지 싹 다 레이턴트예요. 싹 다 레이턴트. 근데 xt만 완벽한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0으로부터 1 넣어봐요. 그러면 x0이 주었을 때 x1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현재 스텝에서 타임 스텝으로 옮겨갈 때 어떤 작용을 하냐. 현재 타임 스텝에서 존재하는 이미지가 더 약해지겠죠. 베타 t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냥 상수의 영향수. 그래서 기존 이미지가 영향이 약해지고 뭐 이렇게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분산을 더해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래서 각각의 픽셀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옅어지면서도 굉장히 무작위하게끔 바뀌는구나 생각해요. 그냥 시계가 조금 직관적인데 계속 1보다 작은 애를 더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0에 가깝게 되겠죠 미인이. 반대로 밸런스를 계속 더해주고 있으면 적절하게 더해주면 마지막에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밸런스가 형성이 되겠죠. forward diffusion 프로세스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보실 수 있듯이 그냥 사전적인 한 거예요. 여기서 스파이트 없어요. 그냥 기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씌워준 거예요. 메인 포인트는 뭐냐? 아, 이걸 결국에 다시 여기서 뽑았을 때의 예측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의미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뭐냐면 X형이 주었을 때 그 레이턴트 분포가 어떻게 되냐? 예요. 1땡땡T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냥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x1, x2, x3, 점점점 x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x0이 주었을 때 x1, x2, 땡땡땡땡 xt니까 x0이 주었을 때 그 모델 레이턴트에 대한 확률 분포. 근데 이거 조건부 확률 쓰면은 이렇게 엄청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마르코비안 프로세스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xt-1만 참고해요. xt-2의 1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 단계만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부 확률로 그냥 길게 늘었어도 그 뒤에 있는 파트가 그냥 그 다 날라가가지고 전 단계만 남아가지고 마르코비안 프로세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리버스 프로세스예요. 결국에 이게 정의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짝 처음 이걸 볼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거는 살짝 모래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그냥 이쁘게 모래시장에서 고양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점차 이제 땅바닥을 점차 치면서 얘가 조금씩 조금씩 랜덤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세게 치면은 그냥 어디에서 모래사장 그냥 하나의 픽처를 찍은 듯이 그냥 굉장히 랜덤하게 되겠죠. 반대로 조금 걷다가 또 다른 랜덤한 지점을 찍어가지고 이거 뭔가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하면서 이 점차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왜 굳이 둘 다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하고 왜 포워드 프로세스가 마르코비안 가우시안이라고 해서 다 리버스 프로세스가 음, 이 친구도 그 마르코비안에다가 가우시안일까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살짝 물리학적인 관점이거든요. 어떤 이제 입자가 확산된다 할 때 이제 디퓨전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확산 과정을 굉장히 짧은 타임 스텝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그 확산 과정을 정의를 한다면 그 역과정도 굉장히 짧은 타임 스텝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리학적 측면에서
포워드 프로세스도 가우시안으로, 마코비안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하고, 백워드 프로세스도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으로 정의를 한 거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T에서 XT-3 예측하는 거는 그냥 딱 봐도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모델이 예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흡수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수학적인 거 한번 들여다보려 했는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런 거 일일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약분하고 뭐 베이지 정리 쓰고 마크로미 프로세스 맞춰가지고 뭐 변환시키고 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의 이제 직관적인 내용만 포함을 하자면 우리가 항상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 건 PX예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못했죠. 맥시마이즈. 그래서 B에서 어떻게 했죠? 엘보우 가지고 맥시마이즈 시켰어요. 여기서 똑같아요. 이거 진짜 잘 안 나겠는데 엘봇이 이거였잖아요. 디비전에서 Z가 뭐일 것 같아요? X1부터 XT까지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공식 보시면 살짝 제가 좀 화질 안 좋은 걸 가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Z를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X는 X0이 되겠고요. Z는 X1부터 XT까지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때려봤고 증명을 해보시면 네 증명을 해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1땡땡 T라고 되어 있는데 0땡땡 T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거 그냥 그대로 넣어준 거고요. 전개하고 뭐 문장 바꿔주고 페이지 정리 중간에 써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증명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식만 그러면 보면 되겠죠? 우리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엘보우 맥시마이즈니까. 그래서 마지막 식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크게 reconstruction term, prior matching term, 그리고 denoise matching 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두 개 좀 익숙하죠? 이름이 또 뒤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실제 이거 봐도 비슷해요. 아, 이거 스탠다드 거시를 드십시오. x 라스 t 한정이야. x 0이 주었을 때의 xt. 이거 뭔가 이거 우리 기존 이미지 들어갔을 때 기존 이미지는 거의 미인 값을 0에 수렴하게 하고 밸런스는 1에 수렴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와 우리가 정의한 그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든 이 xt는 결국에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겠구나 가 돼요. 그 뜻은 뭐냐?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의 케어 다이버스는 0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시해도 돼요. 엘보 맥시마이 시킬 때. 이 친구는 뭐냐? 우리가 t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1, 2, 3, 4, 5, 6, 8, t까지 있어요. 근데 이 분해를 하다 보니 어쩌지 분해를 하다 보니까 0과 1밖에 없네. 이게 뭔 의미냐? 그 여러 번 타입스택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이미지는 x0과 바로 그 다음 타입스택인 x1을 만들 확률 분포 중에서 다시 x1에서 x0을 만들 확률 분포에 대한 맥시마이즈예요. 리컨스트럭션 타임이죠. 그 타임스텝 하나를 그냥 DA로 보면 이게 리컨스트럭션 타임이니까 사실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과가 타임스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는 그냥 그 단일 타임스텝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타임이니까 무시해도 될 만큼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죠? 마지막 친구예요. 처음 볼 때, 이거 X형 뭐지? 느낌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노이징 시킬 때는 높은 타임 스텝에서 낮은 타임 스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친구에서 노이즈가 적게 껴있는 친구로 예측을 하는 건데 갑자기 X형이 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 시킬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X형, GTX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포 우리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XT가 줬을 때 XT-3라던가 XT-3 줬을 때 XT를 예측하는 분포가 아니라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거는 제가 안 넣어놨어요. 너무 너무 그냥 수학이라. 제가 대충 말해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엘보 그냥 다 전개하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맥시마이 시켜야 될 건 뭐야? 이거야.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냐?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베이지 정리 쓴 다음에 이렇군 저렇군 해가지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들의 곱이 돼요. 근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들의 곱이 된다면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애들의 곱이잖아요. 걔네들의 선형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xt와 x0의 어떤 선형 결합의 미인과 xt와 x0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우리가 사전 정의한 그 하이퍼파라미터 베타 있잖아요. 그 친구들로 이루어진 분산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결국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네. 미인값 보니까 얘네들의 선형 변환이네. 밸런스? 얘네들 정보가 없네. 그냥 사전 그냥 상수였네.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항상 뭐였죠? 우리가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모델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분포에 맞는 이 친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T에서 디노이징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이 친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얘도 당연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겠죠. 근데 굳이 분산 구할 필요 있나요? 실제로 계산했더니 분산에는 이 친구들 정보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사전 정의되어 있어요. 분산은. 그래서 얘가 예측할 건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분산도 알아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거 알아요. 그럼 뭐가 차이죠? 뭐를 예측해야 되죠? 지구의 미인을 예측해야겠죠. XT와 X0으로 이루어진 그 성현변. 우리 굉장히 아프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공식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입실론 MSE가 나오는데 갑자기 벙 뛰죠. 제가 이쪽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뭘 알아야 되냐?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마르코비안 프로세스라고 사전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타임 스텝, 다음 타임 스텝이 이제 현재 기준으로 어떤 어, 자신의 영향력을 낮추고 분산 노이즈 씌워가지고 이제 더 노이즈한 친구를 만드는 친구였는데 X0이 주었을 때 X1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X0이 주었을 때 XT를 예측하는 분포를 새롭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내냐? 여기서도 리퍼레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워드 과정이죠. 여기에다가 이 알파 t 뭐냐면 그냥 1마이너스 베타 t를 알파 t로 그냥 새롭게 넣어준 거예요. 1보다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현재 거 좀 낮춰주고 이건 분산이니까 노이즈 조금 높아져. 리퍼레터레이션 트릭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친구 있잖아요. 얘도 T-2로 표현되겠죠? T-2로 바꿔줘요. T-C, T-3으로 바꿔줘요. 쭉쭉쭉쭉쭉 하면 이제 X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좌르를 정배라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아 X0이 주었을 때 XT에 존재할 확률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살짝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X0이 주었을 때 X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상수를 곱한 거와 그냥 분산 더한 거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액션 포인트예요. X형이 주었을 때 XT의 분포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당연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거 알아요. 우리는 예측할 거는 민이에요. 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것도 방금 여기에는 없는데 식으로 증명되었고 분산도 0이에요. 0이 아니라 분산은 상수예요. 그래서 얘가 예측할 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분산도 정해져 있으니까 미인만 예측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개에 대한 헤어 자변수를 구하면 되는데 가우시안이잖아요. 분산 같잖아요. 실제로 전개해보세요. 헤어 자변수. 분산 0인 상태에서 전개해보면 미인의 MSE가 나오게 됩니다. 헤어 자변수. 두 개의 가우시안인데 분산 같은 상태에서 하면 미인의 MSE 로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인의 MSE 로스 딱 봐가지면 네 이게 바로 로스 펑션이에요. 근데 방금 뭐 리퍼멘테이션 트릭 하면서 뭐시 하지 않았나요? 왜 이거였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미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건 뭐죠? 입실론이에요. 다르죠? 이게 왜 가능한지를 지금 설명해 볼게요. 이것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
이거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잘 이해하셨죠? 시상 모르니까. 이 친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미인도 이 두 개의 값들로 이제 성형 변형이 되어 있는데 xt 현재 상태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x요 가지고 있어요. 원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값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이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이미 아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친구도 여기에 비슷하게끔 가져가야 되니까 분사 알고 있는 상태니까 분사 빼버리고 그냥 미인만 예측하면 된다. 그래서 그 두 개 케어 밸런스 시계 보면은 미인의 MSC 러스구나. 해서 MSC 러스가 됐구나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왜 노이즈가 될까? 이 미인이 뭐였죠? 미인이 뭐였을까요? 무슨 미인인가요? XT에서 XT-1에 예측하는 분포의 미인이에요. 결국에 현재 타임스텝에서 디노이징 타임스텝에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미인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한 식이 있었죠. 이 식이에요. X0에다가 이렇게 스케일링 해가지고 입실론 더하면 XT가 된다. 여기 변수 몇 개 있죠? X0, 입실론 XT 세 개 있죠. 그 뜻은 두 개만 안다면 하나 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미인을 예측을 했잖아요. 미인을 예측한다는 게 뭐냐면 X형을 예측하는 건 똑같아요. 갑자기 무슨 뭔 소리냐? 아? X형을 프리딕션 했다고 칩시다. X형 해시겠죠? 모델이 미인 예측하는 거 아니고 X형 예측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공식 이미 사전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거 두 개 사용 변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X형 몰랐어요. 근데 프리딕트한 X형 해시 있잖아요. 이 공식에 넣어줘도 돼요. XT이 주어져 있고 프리딕트한 X형을 넣어주면 XT-1에 대한 분포가 이미 나오네? 그러면 사실 민 구할 필요가 없죠. X형 예측하면 되니까. 반대로 X형 구할 필요가 없죠. 민 예측하면 되니까. 둘 다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리프레젠테이션 트릭 했던 거 생각해 봅시다. X0이 주었을 때와 이 여기서 어떤 입실론이 더해져서 현재 노이즈 상태가 된 거에 대한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X형에 대한 프리딕션을 안 하고 X형에서 어떤 노이즈가 왔는지에 대한 프리딕션만 해도 현재 상태에서 그 프리딕션 노이즈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원본 X형 해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XT-3에 대한 미인을 예측하는 친구와 X0을 예측하는 친구와 동시에 있고요. 반대로 X0을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노이즈가 왔길래 X형이 됐을까?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 노이즈를 예측하는 친구도 결국에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노이즈였죠? 이 노이즈 헷갈리면 안 돼요. 원본 이미지에서 어떤 노이즈가 왔길래 현재의 노이즈된 상태가 됐을까에 대한 노이즈 예측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노이즈가 왔으니까 X형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X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분포에다가 넣으면 XT-1에 대한 분포도 얻을 수 있겠구나가 돼서 X형, 입실론 그리고 XT-1에 대한 민을 다 MSE 로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제일 트레이닝하기 이쁠 것 같나요? 입실론입니다. 왜 입실론이냐?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입실론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잖아요. 샘플링을 할 때 스탠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요. 타임 스텝에 따라서 그냥 그 앞에 있는 상수가 바뀌어질 뿐이지. 그럼 모델이 예측해야 되는 건 뭐죠?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측을 할 때 굳이 이 X형과 같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로따로 예측을 하기보다 매번 랜덤하게 뽑는 입실론, 예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입실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MSC를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컨버지가 편하겠죠. 실제로 많은 모델들이 할 때 입실론을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X형, 테이크 랜덤 X형.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GT 데이터 분포에서 아무 랜덤 이미지 하나를 골라라 한 거고요. 고양이 이미지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MSC 럭스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expectation 샘플링 해야겠죠. 이거 뭐죠? X형 데이터, 원본 이미지, 원본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X형 샘플링 한다. 근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임스텝이 당연히 여러 개 있었잖아요. 타임스텝 여러 개에 대한
당연히 학습을 시켜야죠. 그래서 t도 유니폼한 1부터 t까지의 샘플링을 한다. t.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예요? x0이 주었을 때 xt를 예측하는 분포예요. 근데 우리 분포 그거 구했죠? Reparameterization 트랙 하면서 이거 비교법으로 쭉 해가지고 구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똑같이 적용시켜주면 돼요. 똑같이. 똑같죠? 이 실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제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예측해야 할 게 뭐죠? 이 실로 x에다가 노이즈 씌우니까 현재 노이즈 된 상태. 트레이닝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랑 타임스텝 넣었을 때 이 입실론 헤드치랑 입실론이랑 같으면 되겠다 했더니 아, 그렇게 생겼네요. 모델에다가 ST 넣어주고 타임스텝 뭐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모델 넣어주고 예측한 입실론이 아, 실제 이미지 부프로부터 온 입실론과 굉장히 유사하게끔 MSE 흘려주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굉장히 대단하신 겁니다. 아니, 디퓨전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굳이 이렇게 수학적인 질문 깊하게 안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당연히 이거 샘플링 할 때 Reparameterization 트랙 써야겠죠. 그러니까 저 입실론을 한 거죠, 애초에.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 이 for process 뭐 마르코비안으로 일일이 할 이유가 왜 있어요? x를 줬을 때 xt에 대한 분포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간 거죠. 여기서 어떤 입실론이 왔을까? 어떤 입실론이 왔을까? 예측을 부응하는 거죠. 이게 트레이닝. 자, 제네레이션. 항상 제네레이션은 뭐부터 시작할까?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스탠다드 가시안 디스트리뷰션 x-t 가장 높은 타임 스텝, 가장 노이즈가 많이 낀 상태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찬찬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리핏하면서 예측을 하겠죠. x0 가겠죠. xt부터 쭉 해가지고 x2, x1, x0 해가지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할 때 원래 예측하는 거 xt가 나왔을 때 xt만 실이잖아요. 이제 이거 분포랑 비슷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공식이랑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그 공식이에요. 이 친구가 왼쪽에 있었던 공식, 이 케어 다변스 왼쪽 칸에 있었던 공식. 이 입실론을 알면 x0으로 표현할 수 있고 x0을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미인값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초반에 그냥 이거 가지고 MSE 러스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뭐 바꿔가지고 입실론 가지고 MSE 러스 주려고 이렇게 공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샘플링 왜 하냐? 우리 분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 뭐 상수 있다 했잖아요. 샘플링 해가지고 분산 더해주기 하고 이제 T말씀 더하기. 이거 그냥 모든 타임 스텝에 반복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타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게 이제 그 타임 스텝에 대한 XT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밑에 건 뭐냐?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예측한 X0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참고하기 이쁘죠? 물론 이제 너무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X0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이쁘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애매하게 생기는데 타임 스텝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X0에 대한 프리딕션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겠죠. 뭐 입실론을 예측한다는 것도 이걸 예측한다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죠. 문제가 뭘까요? 타임 스텝이 100만 되더라도 X100에서 X0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럼 몇 번 모델 돌려야 되죠? 100번 돌려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단점이었어요. 뭐 BAE에 비해서 이렇게 레이턴트로 보내는 환경 분포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고 갱같이 이제 민맥스 프로블럼도 없어요.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래서 DDIM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면 진짜 현타가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진짜 간단하게. 포워드 프로세스를 DDPM에서 뭘로 정의를 했죠? 마르코비안 노이즈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마르코비안으로 정의해야 될까? 하면서 갑자기 좀 그냥 X1에서 X2만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타임 스텝, 노이즈한 타임 스텝을 예측을 할 때 X0의 정보도 같이 가져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노이즈를 뿌릴 때.
그래서 X3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바로 전 타임 스텝에 정보와 X형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포트 프로세스 정의를 했냐? 그건 수식적으로 증명해 보시면 됩니다. 수식적으로 증명해 보시면 공식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엘보도 똑같이 나와요. 결국에 그 로스 펑션도 똑같이 나와가지고 DDPM으로 트레이닝 시킨 애를 이 DDIM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 캐럴 다이먼스가 사전 정의했던 이 친구의 베리언스를 0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이따로 정의를 해버리고 실제로 전개 쪼라르륵 하시고 쪼라르륵 하시면 그 베리언스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베리언스 자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내가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가 돼버리니까 그걸 그냥 0으로 세팅해버리면 이 왼쪽 친구가 밸런스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0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냐? 뭐가 좋냐?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거 똑같은 분포로 보내야 되잖아. 얘도 0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샘플링 할 때, DPM 샘플링 할 때, 샘플링 했죠. 노이즈 샘플링 해가지고 노이즈 샘플링 해가지고 분산 구해줬죠. 이거 디터미니스틱 한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노이즈 하니까 매번 같은 노이즈에서 시작해도 다른 X형을 제너레이션 시킬 거예요. 근데 사전 정의를 이렇게 해버려서 얘 분산을 0으로 만들 수 있게 돼버렸어요. 얘 분산 0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얘 분산 0이면 얘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케일 자이언스인데 분산 0. 그러면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안 넣어놨네. 샘플링 할 때 분산 0. 그래서 샘플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디터미니스틱 하게 됩니다. 샘플링 자체가 디터미니스틱 하게 돼요. 특정 노이즈가 동일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는 방향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니라 쭉 한 방향은 아니고 결정된 방향으로 디터미니스트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냐? 시간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임스텝을 건너뛰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사전 정의한 분포에서 타임스텝만 다르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그 노이즈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단계 샘플링을 할 필요 없고 건너뛰면서 샘플링을 해도 되거든요. 타임스텝 뭐 100, 90, 80 이런 식으로. 근데 기존 DDPM은 이런 랜덤성이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품질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DDIM에서 어떻게 했죠? 이 샘플링 과정을 없애버려가지고 디터미니스트하게 샘플링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 스텝을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한 방향성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DDPM과 다르게. 그래서 결국에 다시 정리하자면 DDIM을 가져와서 뭐가 달라졌냐? 아, 이거 사전정의, 그러니까 노이즈 씌울 때 사전정의를 좀 다르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로스는 똑같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 친구를 일반화 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밸런스로 세팅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DDIM 안에 DPM이 있는 거죠. 밸런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걸 0으로 설정해 버리니까 샘플링 과정 자체도 밸런스가 0이 되어버려서 타임 스텝을 건너뛰면서 생성을 해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디퓨전 하는 사람들이 DDPM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DDIM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DDIM 로스 펑션 자체가 그냥 DDPM이랑 같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굳이 DDPM으로 샘플링을 하면 이제 그 타임 스텝 자체를 건너뛰면 굉장히 모호한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 방법을 이용해서 그걸 굉장히 이쁜 이미지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직관적인 디퓨전의 개념만 익히셔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 VA랑 디퓨전 공부할 때 시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냥 VA 엘보 공부할 때만 그냥 일주일 넘게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 뭘까요?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인터폴레이션. 그 VA에서 레이턴트 뽑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엠니스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1에 대한 분포, 2에 대한 분포 이런 친구들을 잘 뽑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쁜 그러니까 굉장히 잘 트레이닝된 VA 모델이라면 애매한 1과 2 사이에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뽑아낸 레이턴트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레이턴트 가지고
그 인퍼런스를 하다 보면 그 두 개 사이에 특징을 같이 가는 친구를 또 인퍼런스 할 수가 있어요. DRM도 똑같아요. 이것도 왜 잘 되냐? 이것도 디터미니스트로 하게 해서 DPM이 잘 안 되던 걸 또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에서 인터폴레이션을 뭐 이 사람을 강화해줘가지고 9대1, 8대2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를 줘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중간 애들도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너무 잘 들으셨고, 사실 지금부터 얘기할 건 별로 없는데, 한 15분? 쉴까요, 말까요? 쉬지 말까요? 빨리,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DDPM, DIM은 진짜 근본 논문. 초기 근본 논문. 지금 어디 쓰이냐? 그냥 디퓨전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달리나 챗GPT 이런 애들의 텍스트 프롬프트 주잖아요. 그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나요? 레이블 같은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unconditional 이제 diffu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디션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고양이랑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쁘게 트레이닝이 됐다면 무조건 언제는 또 개 나오고 언제는 고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나는 개만 생성하고 싶은데 어떤 레이블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들 얼마나 피곤하신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저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이긴 한데 설명하면 기분 좋으니까. 이거 원래 이미지 기준으로 레이턴트 보내가지고 하는 거랑 굳이 그 고차원의 이미지 기준으로 안 하고 VA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VA가 왜 나오지? 그냥 오토 인코더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굳이 VA가 해서 안 돼요. 그래서 X에서 레이턴트 보냅니다. 이 레이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이턴트 말고 인코더 레이턴트라고 생각해요. 인코딩 피처. 그리고 다시 그 피처에서 코더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 이미지 다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레이턴트 차원에서의 디퓨전 프로세스도 적용시킬 수 있다. 사실 굳이잖아요. 굳이 그 이미지 가지고 레이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 인코딩 시킨 애를 다시 디코딩 시킬 수만 있다면 더 작은 그 스페이스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굉장히 무조건 디퓨전 하게 되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굳이 그 이미지 단에서 하지 않고 레이턴트에서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 그리고 디메이지 프로세스를 하는 보통 윤회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껴 있네. 컨디션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킬 때 시멘틱 맵도 넣어줘도 되고 텍스트도 넣어줘도 되고 어차피 그 인베딩만 비슷하게 똑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어떤 걸 넣든 데이터 셋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어떤 레이블에 대한 친구를 인베딩 시킨 거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레이턴트를 넣어주면서 이 친구도 같이 이제 어텐션 쪽에서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이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봤던 모든 모델들이 살짝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사실 진짜 실제로 그냥 레이블만 넣고 하시면 안 되고 막 가이던스 기법도 있거든요. CFC 막 모시기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알아서 이제 재밌는 것 같으면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미지 에디팅도 있어요. 굉장히 디퓨전이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프로듀서를 케이크로 바꿔줘 하는 친구들도 다 잘 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비디오 제너레이션까지 디퓨전이 잘 수가 되어 있죠. 굉장히 이쁜 이미지들을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가 끝이고요. 이제 실습이 나왔죠. 실습 제가 엄청 간단한 거 가져왔습니다. 노션 들어가 보셔서 콜랩에 들어가서 우리 BA 열심히 했잖아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봐야겠죠.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재생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 친구 뭐 하는 친구냐? 우리가 BA랑 A랑 뭐가 다르다 했죠? 그 뒤에 러스터, 프라이어 매칭 term이 다르다 했죠. 그 스탠다드 가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레이턴트를 보내게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해줬으니까 샘플링 가능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재생 누르세요. 예, BA 모델이에요. 대충 볼까요? 어차피 이거 N리스트거든요. 그래서 2828. NLP, NLP, NLP. NLP, NLP. NLP, NLP. 볼 게 없네요. 굉장히 쉽죠? 여기 reparameterization tree. 스탠다드 가시. 예. 표준 편차? 입시도에다가 표준 편차 곱한 거. MU는 민.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수련에다가는 이거 로스 안 흘러가는데 얘랑 얘랑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코딩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그냥 랜덤 라이프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그냥 얘네들 전부를 다 때려버리면 여기서 미분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한테 미분이 흘려줄 수 있죠. 아니 신호 말고 뭐 SC. 트레이닝 네, 복 15밖에 안 해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다들 누르고 계시죠? 기다리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보고 있어 보는 게 좋으니까. 음, 일단 나와 있네요. 위컨. 위에가 이제 reconstruction loss. 밑에가 KO divergence. 음. 왜 이렇게 나왔냐? 공식 구하면 되겠죠. 예. BC, KLT. 결국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오토앵커랑 똑같이 reconstruction loss가 들어가는 거고. 이 친구는 레이턴트를 보낼 때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맞춰서 보내자 라고 해서 이 친구 러스를 넣어준 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샘플링을 그냥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해도 애초에 학습을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너레이션이 가능한 거. 스포.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시간 돌리면서 시간 좀. 예. GI에는 그런 페미니스틱한 은밀한 노이즈 링크에 대해서 그 복원을 실행할 때 항상 똑같은 엑스 제로가 나옵니다. 그쵸. 분산 자체가 0이니까. 근데 그러면 제너레이션 모델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노이즈를 입히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관입니다. 사실 가장 메인 포인트는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레이턴트에서 샘플링 한다는 것부터 이미 제너레이션의 관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랜덤니스는 샘플링에서 이미 된 거지.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한 값만 달라도 당연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노이즈를 씌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이즈를 씌우는 과정에서 이제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제너레이션 시키는 관점에서는 샘플링에서만 들어가죠. DDIM은.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곳에서만. 동일한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복원이 똑같이 이루어진 그쵸, 그쵸. 동일한 샘플링이 샘플된 노이즈에 제너레이션 대해서. 그쵸. 어,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해주세요. 아, 이쁘죠? 헤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근데, F 15밖에 안 돌렸잖아요. 이거 잘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2D로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다이멘션 2로 준 거거든요. 근데 2828짜리를 2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된 거지. 레이턴트 다이멘션만 굉장히 높게 하고, 그것도 이제 로스 잘 흘려가지고 F 크게 한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쁘게 생성이 될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신기하죠? 예.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를 인내시킨다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 레이턴 스페이스가 적을수록 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높이면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DDPM에서는 애초에 레이턴 스페이스를 기존 이미지랑 똑같이 하기도 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레이턴 스페이스를 VA를 통과시킨 그 축소된 레이턴 스페이스 정해서 하기도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제너레이션 이제 간단하게 애매하게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딥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딥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해서 디퓨전은 무조건 한 번씩 볼 것 같거든요. 사실 NLP 하는 사람들도 요즘 디스크리트 디퓨전 하면서 많이 또 핫하기 때문에 사실 핫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멀티모달 하면은 무조건 봐야 되고 CV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어를 한다고 해도 그 월드 모델 쪽으로 가면 이제 디퓨전을 사용을 하니까 디퓨전은 어쨌든 어느 생각 한번 봐야 될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개념을 딱 잡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천대신 거고요. 이해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했던 그 직관 기반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돌렸을 때 이렇게 느리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거겠죠? 네. 이 에폭 15밖에 안 돌렸는데 이 정도. 근데 이제 당연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디퓨전처럼 그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레이턴트를 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X에서 Z로 보낼 때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하나 딱 정의하고 해놨잖아요. 너무 간단해서 실제로 복잡한 이미지는 제대로 못합니다. BA가. 그래서 이 디퓨전 같이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레이턴트가 주주주 붙여 있어가지고 그냥 X 주로 들어갔을 때에 대한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확률 분포가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네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컨클루션은 알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